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시작하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석 달 연속 위축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6월 경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우리 경제가 석 달째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출도 5월 들어서 크게 감소했고요. 또 미중 갈등이 지속이 되면서 대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생산도 이 대면 접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으로 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용도 좋지 않고요. 이 KDI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 판단을 좀 보게 되면 올해 1월과 2월에는 경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봤지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부터는 이런 표현이 싹 사라지고 넉 달째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평가인데 이 얘기는 이 코로나19로 급속하게 위축된 우리 경제가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악화 일로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지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조는 계속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올해 3차 추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국가 부채 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이 추경호 의원이 21대 이 당 국회 1호 법안으로 이제 발의한 게 바로 이 법안입니다. 핵심이 뭐냐? 국가채무 비율 한도 등에 관한 재정 준칙을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 이 재정 준칙이라는 게 뭐냐? 채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서 강제하는 걸 말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관리하고 관리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 이하로 유지하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만에 하나 이제 전쟁이나 재난, 대량 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 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이 초과 세수, 지출 불용액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앞서 이제 감사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초 재정 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이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우리나라 재정 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건데요. 그러나 이제 3차 추경까지 반영할 경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3.5%로 이 가이드라인 45%에 육박합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빚을 내서 경기 부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과연 이 거대 야당을 상대로 통합당의 1호 법안 안건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리고요.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이런 내용이 조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나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져서 내년 건강보험료는 동결 혹은 내려달라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회협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성인 남녀 전국에 1,1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선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서 매우 부담이 된다. 15%, 다소 부담이 된다가 47%로 62% 넘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1%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이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제 건강보험 혜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부정적 시각이 많았는데요. 이 한편 이 건강보험들의 연평균 인상률은 지난 2016년부터 평균 한 6% 넘게 올랐는데
이런 기조가 내년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건강보험료 자기가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체계가 사실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참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 다수는 너무 많이 낸다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었군요. 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좀 진행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된다. 이건 좀 약간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숨쉬기 편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지난 5일 온라인으로 풀렸는데요. 그러나 약 800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반나절 만에 동의를 하고 접속 차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날씨 무더워지니까 숨쉬기 편한 마스크, 이 학생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제 웰킵스는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대형마트, 편의점, 약국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 이 KF 마크와 같은 모양의 입체형은 당당 500원이고요. 수치용, 덴탈 마스크와 같은 평판형은 350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프라인 출시 앞서서 오는 8일부터는 업체형, 비말 차단용 마스크 온라인 판매가 재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르면 15일쯤 이 평판형, 이 마스크도 판매할 계획인데 이 평판형은 밀착형이 입체형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만 호흡이 더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덴탈 마스크와 비슷한 이 비말 차단용 기능은 KF 기준 55에서 80%로 필터를 달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웰킵스의 자회사인 PNTP 그리고 건영 크린텍, 파인텍, KM 등 4곳에서 인증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와 대화하는 시사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 제대로 털어봅시다. 김용태, 용, 민병두, 병. 정치, 용, 병. 김용태, 용, 정치, 민병투의 병, 용병, 정치 용병. 이야, 진짜 도대체 이 코너명을 누가 짓는 건지 대단합니다. 답답하게 지켜봤던 정치 이슈 시원하고 명쾌하게 풀어주실 정치용병 두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민병두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이제 갈 길이 바쁘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첫 번째 여쭤볼 거는 좀 마음이 아픈 내용인데요. 쉼터,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마포에 있는 건데요. 이게 평화의 집이라고 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이 쉼터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셨던 A씨, 손씨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7일이면은 이제 어제였단 말이죠. 어제 오전이었나요? 갑자기 이제 유서도 없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윤미향 의원은 너무 괴로워했다. 특히 기자들과 검찰로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본인에게 뭔가 압력이 행사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했다. 이런 취지를 말을 했고요.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마음이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윤미향 의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별개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제가 김용태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괴로우셨겠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예의가 아닙니다만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이 돌아가신 분이 심리적 고통을 당했던 거하고 검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 뭐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회계부정 의혹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윤미향 의원이 혹시라도 사적 용도로 기부금이랄지 아니면은 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랄지 이런 걸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거니까요. 이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건 일단 물적 증거겠죠. 물적 증거는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하고, 네. 물론 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그 소위 이제 진술이 이 물적 증거를 보강해서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이제 밝히는데 매우 이제 도움이 됐을 텐데 안타깝죠. 저는 이용수 할머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싸고 제기된 모든 의혹들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지만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 참혹했던 희생 그리고 그간 정말 용기를 내서 전 세계에 그 일본의 만행을 알렸던 이런 헌신들이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번에 숨진 이 사무국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운동가들의 한 30여 년에 걸친 이 헌신도 저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실을 드러내야지만 그간의 희생, 헌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진실이라는 게 회계부정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그 진실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대로, 그다음에 기면 긴 대로 밝혀내야지만 네. 서로 간에 떳떳해서 이 정의기대가 추구해왔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제대로 된 이 배상이나 보상 나아가서 이런 운동을 제대로 개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민 의원님은? 병두 생각은 좀 달라요. 병두 생각, 예. 예, 그분의 어떤 그 유명을 달리한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런 거예요. 그 언어폭력, 사회폭력, 언론폭력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거의 뭐 쓰나미가 일어나죠. 광풍이 네.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집도 건물도 사람도 형체도 없이 다 사라져요. 끝나고 나서 보면 과연 이게 맞는가, 이런 광풍이 맞는가 하는 것을 갖다 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기자 때 반드시 2번, 3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것이 뜻밖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지 갖다 늘 보면서 기사를 쓰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10년, 20년을 갖다 헌신해 왔던 분들까지도 말하자면 그 광풍이 쓸어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리 사회적 고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안타까운 죽음, 뭐 물론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사회 그리고 그 언론 이런 분들에 의한 정신적 압력이 많이 가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뭐 그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도 내 피가 말라가는 것만 봤지 그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돌아보지 못한 것, 반성 회한의 눈물 갖다 흘렸는데 맞아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같은 동지끼리도 앞서가는 동지도 있고 뒤에 있는 동지도 있는데 네. 주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돌아보는 거는 운동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자세이고요. 네. 또 반면에 그쪽을 갖다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또 공격을 하려고 했던 언론이나 어떤 일정한 집단도 그런 일을 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사람을 놓고 정확하게 대상을 놓고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정확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처럼 어떤 쓰나미적 어떤 사회 현상에 의존해서 힘의 우위를 가지려고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희생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뭐 얘기하실 거죠?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그 표현 하나는 제가 조금 약간 동의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이 취재하는 거지 공격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최초에 제기된 게 어떤 특정 언론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서 정의기억연대를 무언가 공격하려고 했던 의도에서 출발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이용수 할머니, 다른 분도 아니고 이용수 할머니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처음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윤미향 의원이나 정의기억연대가 제대로 된 해명을 좀 했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뭔가 우리한테 왜 그런 해명을 요구하느냐, 가혹하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해명들이 석연치 않으니까 당연히 언론으로서는 의혹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일이 이제 일파만파 커졌고 아마 당사자로서는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었겠죠. 하여튼 결과가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고인의 심심한 명복을 빕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처럼 이 문제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욱더 그 정의기억연대가 해왔던 일들의 어떤 헌신에 대해서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갈 길이 바쁜데 제가 잠깐 한마디 할게요. 제가 요새 이제 사실은 실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 넷플릭스로 영화를 많이 보는데 그중에 특파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뉴욕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에콰도르의 내전을 취재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못 가요. 비행기를 놓쳤어. 여권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그 뉴욕에서 방송하는 거야, 가짜로. 거짓말로? 거짓말로. 네. 그러다 이제 소재가 딸리니까 갑자기 사실은 이 반군의 배후 외에는 누가 있다. 한 얘기를 일보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미 국무부도 CIA도 난리가 나고 온 언론이 갑자기 이제 가상소설을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배우가 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설이 막 나가니까 그 뉴욕에서 이제 숨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그 특파원이 야, 언론이란 것들이 저래. 내 낚시에 넘어갔지. 응? 거기다 그냥 소설에 소설을 붙여갖고 이게 무한대로 증폭되는구나. 각각의 언론이 쓰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정한 시점이 터지면 일정한 시점이 되면 거기서 증폭되는 거 있죠. 자가 발전하는. 그런 현상이 갖고 오는 그 집단이 갖고 오는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거기까지 그 주제는 하고 이제 김용태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다시 좀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정치용병에 지금 또 주제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도대체 뭐길래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느냐. 누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가 사실 게이트키퍼고 법사위원장이 게이트키퍼의 수장 맞죠? 자구 체계 심사 권한을 무기로 해서 특정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가로막는 일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법사위원회 이런 월권이란 월권, 막강한 권한에 대해서 사실 우리 미래통합당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이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이 법사위에 자구 체계 심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은 저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임위 중심주의가 국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이 법사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월권화하는 건 맞지 않다. 자,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179석인가요? 180석 넘죠, 사실상. 180석을 넘는 이제 거대 여당이 103석에 불과한 미래통합당 야당하고 국회 내에서 정상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 국회를 운영할 것이냐 아니냐를 이제 가름하는 일종의 시금석이에요. 이 법사위 문제가. 물론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개원. 개원을 할 때 개원도 사실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게 관례였는데 그 관례 6월 5일 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국회법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개원을 해버렸죠. 오늘 상임위원장을 뽑는 게 또 국회법에 나와 있는 일정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할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 전부 다 가져가요? 법사위 양보 안 하면 날짜 오늘 하고 법사위 양보 안 했으니까
원리 원칙대로 다 상임위원회 갖고 가겠다. 그리고 책임지고 국회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미래통합당은 분하고 원통하겠지만 이게 현실이죠. 저는 뭐 여전히 그 관례를 존중하고 그 법사위의 이 일방적인 월권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하는 방향에서 타협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그거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우려는 되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시겠죠. 집권여당은 186석을 국민이 줬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장 갖고서 법사위 포함해서 모든 상임위원장 갖고서 책임 정치하겠다 이렇게 나올 텐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하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네. 네, 비장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병두 생각은. 병두 생각은. 저는 우선 뭐 교섭단체 정권주의가 좀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국회 자동화가 제 신조고 네.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에 법안 1호로 하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일 거예요. 지금 뭐냐면 국회의원 300명이 일일이 협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교섭단체라는 건 맞아서 교섭단체 대표끼리 협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식물이에요. 나머지 국회의원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 3분의 1은 지역구가 서 있고요. 3분의 1은 협상 대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뭐 하는 줄 압니까? 뭐요? 그 나중에 한번 그 국회의원의 하루라고 하는 것, 국회의원 365에 4년이 어떤 거 한번 제가 찬찬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사실 굉장히 소모적인 시간인 거죠. 그렇잖아요? 농성하고 대기하고 샤우팅하고 네. 협상 끝날 때까지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짝수 변경하면 있고 그게 국회의원 생활의 3분의 1입니다. 국회의원 생활의 3분의 1은 지역구고요. 펴모으는 거고 그렇군요. 나머지 3분의 1이 그나마 뭐 그래도 뭐 후원금을 모은다든지 뭐 법안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건데 진짜 국회의원이 정치하게 하자고요. 필요하면 왜 교섭단체 대표가 협상하면 그 결과 기다려야 돼요? 왜 모두가 식물이 돼야 돼요? 네. 교섭단체 정권주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법안 하나하나를 갖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사위를 갖고 사실 이거죠. 자유한국당은 당내 어떤 체면이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 바뀐 지가 언제인지 아직도 그러십니까? 야, 미안합니다. 이거 뭐 의도적인 건 아니고. 네, 미래통합당. 네.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뭐 그래도 우리가 이게 약하지 않다. 이거 갖췄다 하는 그 일종의 상징이에요. 법사위가 지금 뭐 실제로 법사위를 갔나 안 갔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차이 났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이걸 통해서 뭐냐면 말이 좋아서 게이트 키핑이지 사실은 병목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병목 현상을 만들어놓으면 네. 이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좀 180석까지 됐으니까 그 기대를 모아서 법안을 갖다 많이 통과시키고 싶은데 계속해서 병목 현상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사위가? 프레임이 여당이 180석 거대 여당이 일방 독주한다. 일방 독주한다. 이 프레임을 갖다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고 이 프레임에 자꾸 이제 걸리다 보면 더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프레임에 빠지지 말자 하는 생각을 갖고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갖고 있는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사실은 그 프레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 병목, 병목은 반드시 갖겠다 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누가 이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보면요. 싸우나 안 싸우나 6개월 싸우나 안 싸우나 결과는 똑같아요. 네. 이거 가지나 안 가지나 결과에 네. 지금 구조가 지금 민주당이 그냥 일방 통행을 해도 되고 조금은 그러니까 시속 30km 스쿨존으로 가도 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스쿨존으로 가나 조금만 시속을 최대 속도를 높이나 뭐 별 관계 없어요. 어차피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국민만 불쌍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민병두 의원님. 법사위 주고 법사위 줘도 아까 의석이 절대 다수니까 결국은 통과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야당 체면도 좀 세워주고 주호영 원내대표 체면 세워주려면 오늘 법사위 주고서 정상적으로 상임위 배분한 다음에 열면 좋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좀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일어나 저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체계 심사권 그것만 삭제하면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죠. 봐요. 네. 자, 법사위는 그래. 국회의장이 의장을 여당이 갖고 있으니까 법사위는 그래. 그러면 일종의 그 게이트키핑 기능으로서 야당이 가져라.
그러나 자꾸 체계 심사는 사실 올 건 아니냐. 그건 국회의원 사실 모두가 공감했던 거 아니냐. 그 기능은 떼어내자. 그럼 사실 합의가 되는 거죠. 뭐 이틀 싸우나 5일 싸우나 결론은 제가 볼 때 글로 갈 것 같아요. 자구체계 심사권만 어떻게 좀 하면 줄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긴 하는데 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자구체계 심사권을 또 그렇게 축소시키면 그게 본질적으로 힘을 빼는 건데 의미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대로. 해야 될까요? 네.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일종의 그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을 지금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뭐 제가 집권 여당한테 뭐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달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참 국회가 21대 국회가 이렇게 출범하는 데 있어서 반쪽짜리 이 개원국회가 됐고 개원이 됐고 이 상임위원장마저 반쪽이 아니라 완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전부 다 차지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걱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진행자가 이 법사위 과도한 권한을 일부 조정하면서 무언가 합리적인 타협책을 찾아내는 게 그래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이탄희 의원의 공황장애 고백에 대해서 좀 병두 생각과 용태 생각을 들어볼 건데요. 지금 그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원래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가 고쳤는데 다시 이 선거를 치르면서 재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결국 나는 국회를 좀 잠시 떠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국회의원 정말 좋구나. 저렇게 대놓고 일 안 한다 그래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정적 얘기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탄희 의원의 공황장애 고백. 정말로 그게 힘들었다면 국회의원을 못할 정도 아니냐. 아예 나오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근데 이 공황장애라는 게 겪어보셨어요? 혹시라도? 뭐 사실 가벼운 우울증은 뭐 현대인의 정말 불가피한 병이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건 약간 다들 겪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울증을 넘어서 공황장애 우리가 이제 패닉 어택이라고 하죠. 이 패닉 어택까지 이르게 되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생 간다는 각오로 정말로 그 장기적인 치료를 이제 해야 하는 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탄희 의원이 정말 상태가 본인이 심각하고 아마 의사들도 권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이 편하니까 저런 병 치료받으러 국회 이제 그만 잠시 쉬겠다고 얘기하는 거. 저는 이탄희 의원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 여러 지금 공황장애 비슷한 그 질환을 앓는 사람들 다 일종의 이제 대표 선수가 된 셈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집중적인 치료를 좀 받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해지면 네. 정말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정도원 전 의원께서 정말 유명을 달리하시면서 이 똑같은 병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병이 현대인에게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정치인한테는 정말로 쉽게 걸릴 수 있는. 정치인은 사실 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걸리기 쉬운 기저질환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네. 왜냐하면 이게 참 밖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정말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탄희 의원께서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를. 스트레스하면 또 누구 못지않은 명도님. 예, 저는 평생을 사실은 어떤 극단 위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을 많이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김용태 의원이 말씀하실 때 이탄 의원이 사실은 공황장애 앓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점에 있어서 병두 생각은 같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공인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이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도 사회의 것이에요. 네. 그다음부터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은 한 개인의 것이지만 이분이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이제 사회의 것이야. 그런 책임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정치인은 이제 사실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제가 정치를 할 때 맨 처음 선배 의원들로부터 배운 게 맷집이 세워져야 한다. 맷집이. 맷집이. 정치는 어차피 그냥 한가운데 나와 있는 거다. 사방팔방에서 너를 향해서 돌 던질 수도 있고 뒤통수를 뗄 수도 있고 어퍼컷을 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버텨내는 힘. 다 네 편은 아니지 않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맷집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탄 의원이 와서 본인이 얘기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법관 탄핵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이건 새로운 맷집이 필요한 거예요. 네. 밖에서 생각했던 맷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맷집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맷집. 거예요. 예. 잠깐 국회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뚫겨 맞으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병을 이겨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가 좀 다르지만 미국의 그 레이건이나 또 존 맥케인 같은 경우 질병에 걸렸을 때 바로 공개를 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때 미국의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고 했죠. 공화당이지만. 그렇게 한편에서는 존경을 받았는데 네. 그 양반이 딱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때 그것을 갖다 한 위대한 인간도 저렇게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공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리셔서 공개를 했어요. 이건 사회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부부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는가 갖다 보여주겠다 하는 거였고 존 맥케인 미국의 또 전쟁 영웅이었죠. 그 사람도 그 말기 종양암 걸렸을 때 마지막 날까지 국회 출석을 하고 영웅적인 연설을 갖다가 마이 펠로 시티즌 미국 시민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네. 무슨 이탄 의원이 무슨 그런 어려운 과정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는 것. 그것 자체도 국회의원의 역할 이상으로 또 하나 주어진 사람들한테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명도 의원님 의견 대체로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공황장애는 어떤 정신력 맷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이 지시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 병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을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하는 여러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데 참 그것을 정치하고 같이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안타까운데 물론 저하고 이탄희 의원의 사법개혁 방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탄희 의원이 추진한 사법개혁 얘기를 하라고 하면 아마 이탄희 의원에 대해서 조목자목 제가 비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 농단이라는 게 이탄희 의원이 이제 일방적인 주장인데 저는 사실 이것을 정말 제대로 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장이 정말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는 그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탄희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수진 의원께서 무슨 탄핵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참 그 얘기도 제가 하려는 말이 많습니다만 주제하고는 다르니까요. 저는 하여튼 이탄희 의원이 자신의 공황장애를 밝히고 치료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황장애라는 병 자체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치료 아프다 그러는데 치료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의원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요점은 그런 식으로 공황장애를 일으킬 만큼 그분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첫 번째. 그렇게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그 원인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해결하는 방법 무엇이었을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 의원님 말씀들은 힘들다 정치인들은. 두 번째로는
그렇게 힘든 거는 그 기존의 그런 것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 세 번째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여기서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앞에 건 다 똑같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그게 뭘까요? 예, 뭐 하여간 잠깐만 그 얘기를 하면 법관 탄핵 문제는 그 전국 법관 회의의 어떤 결의 사항이었죠. 헌법에 정한 그 상권 분립의 원칙을 어긴 것, 이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런 그 법관 회의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세상에 그 한 집단에서 어떤 내부 고발을 하고 그 내부 고발의 결과로 인해서 한 집단에서 어떤 집단적인 이지매나 돌팔매질을 당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구조화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 사람이 정신적인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단순 시위한 사람들과 조직사건이 다른 게 뭐냐면 조직사건 들어가면 반드시 고문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을 갖다가 있는 곳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친구들의 정신적 심리적 공황 상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 상처는. 죄책감이 많이 들어겠죠. 그렇죠. 이거는 정의로운 일을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의로운 일이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부터 고립이 된 거죠. 거기서 생기는 어떤 사회로부터의 단절, 내가 이 과정을 갖다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외로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뭐 들여다보면 간단한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과정을 갖다가 자기가 해결하고 하는 것은 법관은 더 이상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정치라고 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권유를 받았겠죠. 네. 그러나 막상 이제 들어오면서 보니까 다시 그게 이슈가 되니까 그때 그 장면, 그 친구의 얼굴, 그 선배의 그 트라우마가 또 그 선배의 변모한 어떤 그 눈빛, 뭐 이런 거, 또 내가 이것을 추진해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어깨동무를 같이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물론 저는 그것이 이제 김용태 의원님 말씀한 대로 단순히 맷집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맞습니다. 뭐 약물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되지만 저는 뭐 그 약물 치료 이전에 저는 사실은 그 많이 걷고 많이 운동하고 많이 더 정신적으로 튼튼해지고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정도에까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승리의 과정이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준비한 주제가 되게 많았는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병대 전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에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알아보는 음식 이야기. 이번 주에 꼭 한번 먹고 싶은 그리고 먹어야 할 음식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요리하는 우리 세련된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혜 작가 오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련된이 추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느끼던 건데 오늘 한번 말로 해봤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렇게 자만심 가지실까봐 말 안 했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준혜 작가님은 좀 특이하시기도 해요. 외모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근데 어떤 면에서 본인은 세련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론 얘기했지만 본인이 이거 받는다면 갑자기 글쎄요, 제가 세련된 건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안경이 제일 세련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의외로 사람이 둔탁해서. 안경이요? 얼마나 세련된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은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퇴 안경 쓰신 분들은 세련됐다기보다는 좀 못돼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못된 거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왜 세련됐냐 그러면, 이렇게 세련됐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모나 이런 거에서 풍기는 것보다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조건, 방식 이런 거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간 일반적으로 그냥 촌스럽지 않게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유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 잘해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맛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깡 열풍 속 덩달아 주목받는 비의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 식단. 깡 열풍 속. 야, 정말 깡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네. 지난 저희가 금요일에 이걸 다뤘는데요. 네네.
이분이 새우깡도 찍으시고 아, 가져간 거. 그렇습니까? 네. B.C. 또 다이어트도 하시고. 네. 근데 원래 이분이 그렇게 마른 편이 아니고 좀 체격이 좀 좋은 편 아니었을까요? 근데 알기로는? 분살 전혀 없고 원체 근육질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네요. 최근 6개월간 10kg을 감량했다고 이야, 진짜 하네요. 10kg. 저는 진짜 3kg만 빠져도 감지덕진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네. 전 상상도 못하겠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10kg를 뺐을까요? 이분이 이제 다이어트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게 다이어트의 네.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식단을 얘기를 할 건데 네.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구의 한 비만 전문 병원 영양사의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아, 네.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으로 알려진 것 중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라고 BC의 하더라고요. 다이어트가? 네. 어떤 거가 있길래 그럴까요? 이분 식단을 찾아봤더니 네. 우선 이거는 어떻게 먹지 이거를? 군고구마 1개를 먹고요. 아침에요? 네. 네. 그다음에 미니 양배추 열알. 아, 양배추 열알, 미니 양배추. 네, 방울 양배추라고도 양배추 하죠. 말고요. 네. 10개 먹을 수 없습니다. 예, 네. 큰 거는 못 먹습니다. 오렌지 반 개와 사과 반 개를 먹고 음. 닭가슴살 100g 그리고 요거트 1컵, 견과류 1줌이 이 식단입니다. 근데 이 그래서 뭔가 식단을 많이 먹는 듯한 느낌은 나는데요.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종류가. 아니 근데 이거 저도 이제 가끔 기사를 따라해 보거든요. 네. 자 보세요. 이제 군고구마랑 미니 양배추랑 오렌지랑 닭가슴살이랑 요거트랑 먹었어요. 그러면은 꼭 밥에 김치가 조금 땡긴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걸 못 참겠어요. 좀 약간 매콤하고 뭔가 자극적인 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공복감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네. 먹다만 느낌이어서 저희는 이 식단을 맞아요. 못하는 것인데 이걸 아침에 먹어요? BC 같은 경우에는 이 식단을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먹고요. 똑같은 식단으로? 네. 그리고 저녁은 먹지 않습니다. 어머나, 저녁만 안 먹어도 원래 될 텐데 이렇게 이상하게 먹으면서 저녁을 안 먹으면 진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바빠서 거르고 저녁에 치킨을 먹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정반대 식단이라고 보시면 저는 되겠습니다. 특히 양념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걸 먹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틀을 하고요. 네. 3일째는 일반식을 자유롭게 먹는데요. 양껏. 예, 이제 저도 주위에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전문용어로 치팅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치팅데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속이나 뭔가? 그런 거죠. 이제 자기를 다이어트를 속이는 거야? 하다가 하루 정도는 뭐 마음껏 먹는 날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제 그 맥락이 아닐까 싶고요. 월요일, 화요일을 다이어트식으로 먹고 수요일에 일반식을 먹고 목요일, 금요일에 다이어트식을 먹고 토요일 다시 일반식을 먹고요. 일요일은 또 단식을 하거나 배가 정 고프면은 다이어트 식단을 먹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틀에 한 번씩 먹고서 쉬고 먹고 쉬고 이런 식이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 얘기를 하자면은 뭐 이틀을 다이어트식으로 하고 3일째는 뭐 된장찌개에 뭐 김치에 밥에 나물에 먹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한다고 합니다. 힘든 게 저는 좋아요. 아침, 점심 어쨌든 뭘 먹는 거니까 괜찮은데 네. 저녁을 거르면서 이 이상한 것들을 4번을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BC의 이제 미디어에서 공개된 몸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네. 탄탄하시고요. 오늘 워낙 운동 양도 많으시니까 우리랑 좀 그렇죠.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양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군고구마 같은 경우가 이제 섬유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미니 양배추가 이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서 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균형은 잘 잡혔나 보죠, 영양적으로는? 네, 영양사가 이제 분석을 한 거 보니까 네. 저탄수화물에 고단백에 고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그다음에 필수 지방산, 수분까지 다 고려한 식단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식자재 하나하나 먹으면서 이제 포만감 위주로 먹는 거죠. 같은 탄수화물이어도 이제 찐고구마나 군고구마를 먹게 되면은 포만감도 있고 그다음에 섬유질도 섭취를 하게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 식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다 거짓말인 것 같더라고. 해보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뭐 속사정해 모르는 거니까요. 예. 근데 요요가 이제 항상 이제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문제니까. 이제 걱정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3일마다 일반식을 먹는 방식의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했을 경우에 다이어트 식단이 끝난 다음에 일반식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요요가 돌아오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단인 것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그거는 하더라고요. 좀 좋네요. 네. 이틀에 한 번씩 먹고 돌아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요. 깡으로 이제 유명해진 BC의 다이어트 말고요. 네. 일반적인 조금 더 인간적인 스타들의 다이어트 식단이 있을까요? 자, 이제 다이어트 식단을 최근에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네. 특정 토마토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나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가요? 로 네. 유명해진 홍선영 씨 같은 경우에 달콤한 토마토를 많이 먹어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용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마토, 단토마토의 줄임말인 것 같고요. 토망고,
토마토와 망고를 섞었나 보죠. 아무래도 망고가 이제 당도가 높은 과일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먹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하더라고요. 스테비아 토마토. 네. 네. 그래서 이게 신품종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죄송합니다. 조금 공격적인 발언일 수 있는데 무미건조한 토마토에 네. 스테비아 용액을 넣어서 가공한 토마토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모든 채소나 과일이 맛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스테비아 용액을 넣은 겁니다. 스테비아가 뭔데요?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자연 향초, 그러니까 허브라고 보면 되는데 설탕의 당도의 300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높아요? 네, 그와 동시에 칼로리는 0칼로리다. 라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다이어트식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사실 맛없는 토마토 먹을 때 그냥 설탕 뿌려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네. 갑자기 그러니까 설탕 칼로리가 없다 그래서 맛없는 음식에는 설탕과 소금을 적절히 이용하면은 순식간에 맛있어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이 다이어트다 보니까 칼로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탕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스테비아가 활용되고 있다고 근데 합니다. 그 한혜연 씨 같은 경우에는 12.5kg를 빼가지고 네. 엄청나게 CF 촬영도 하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군요.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건 사실은. 뭐 저도 연예인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수년 동안 해보셨어요?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연예인 분들의 의지도 있지만은 전문 트레이너들이 옆에서 붙어서 전문가들과 네. 함께 다이어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신동 씨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다이어트로 또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다이어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뭐 공복 5시간을 지키고 밥을 먹을 때 쌈을 싸서 이건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먹는 거랑. 그렇죠. 이제 같은 아닌데. 밥을 먹을 때 네. 채소를 많이 먹어서 이제 배를 부르게 한다는 거겠죠. 이런 뭐 것들이 있고 또 이것도 있네요. 네. 따뜻한 물을 마신다. 찬물은 마시지 않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고. 네. 그다음에 저녁에 배가 고플 때는 현미빵으로 허기를 채웠다. 라고 하는데 현미빵은 손에 안 갈 것 같아요. 당연히 이 현미빵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현미빵으로 허기를 채우면서 운동도 같이 운동도 해야 하시는 되니까? 거겠죠. 네. 운동 안 하면서 할 수는 없나요? 안 하면서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면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운동이 별로 안 좋아해서 다이어트랑은 좀 거리가 있는 편인데. 자, 좋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사실 맛 없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자,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이 되는 재료로 토마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칼로리는 낮고 영양소 등 뭐 이렇게 공복을 이겨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인데요. 맛이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스테비아로 가공하는 제품까지 나온 것 같은데 스테비아. 집에서 사야 되겠네. 사실 토마토를 과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토마토를 채소로 접근하시면 그렇죠. 야채잖아요. 소금, 후추 조금 뿌려서 에어프라이어에 굽던지 팬에 굽던지 볶아 먹던지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채소. 그러니까 사과나 배 같은 과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가지나 애호박 같은 채소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금이나 후추로 간을 해서 먹어라. 네, 조금만 먹어라. 그리고 뭐 단 토마토를 원하시면은 저는 방울토마토 추천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저는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